혹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? 그럴 때, 나 사기당했나? 이런 생각 들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사기일까요? 아니면 그냥 못 받은 돈, 그니까 채무 불이행일까요? 오늘 대법원까지 갔던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건을 보면서 그 애매한 경계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. 이거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. 자, 바로 이 질문이죠. 누군가 나한테 돈을 안 갚는다. 그럼 이거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랑 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?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딱 맞는 실제 사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게 1심,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에요. 바로 오랜 친구 사이였던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이영희 씨 사업이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간 거예요. 정말 너무 절박하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구인 김철수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. 정말 간절했습니다. 친구의 이런 절박한 부탁을 듣고 김철수 씨는 외면할 수가 없었겠죠. 그래서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돈을 산뜻 빌려줍니다. 정말 순수하게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, 그 믿음 하나로 빌려준 거였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김철수 씨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. 결국 이영희 씨의 사업은 회생하지 못했고요. 빌려간 돈도 갚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겁니다. 종적을 감춘 거죠. 자, 김철수 씨 입장에선 어땠을까요? 믿었던 친구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겠죠. 이건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속인 거다,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오랜 친구였던 이영희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. 검찰이 보기에도 이건 꽤 명백해 보였어요. 주장은 아주 심플했습니다. 보세요. 이영희 씨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. 그러니까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. 갚을 능력도, 솔직히 말해 의사도 없었던 거 아니냐. 그런데도 공장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건 사람을 속이는 행위, 즉 기망에 해당한다. 이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. 그리고 1심과 2심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래, 이건 사기죄가 맞다. 유죄.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.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. 돈 떼먹었으면 사기지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. 그쵸?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사건이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.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대법원은 1심, 2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어요. 아니, 똑같은 사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거 사기죄로 보기 어려우니까 다시 판단해봐라는 거죠.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. 아니, 왜죠? 대체 왜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걸까요? 1심, 2심 판사들은 도대체 뭘 놓쳤던 걸까요?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판결을 180도 뒤집어버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인과관계라는 법률 개념이에요.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요,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. 바로 속이는 행위, 즉 기망 때문에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을 주는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.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돈을 줬다. 이 세 가지가 아주 쫀쫀하게 연결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. 이 연결고리, 이게 바로 인과관계예요.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. 과연 김철수 씨가 이영희 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게 맞을까?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김철수 씨는 이미 친구인 이영희 씨의 사업이 아주 어렵고 재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. 이전에도 선의로 도와준 적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건 속아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도와주려는 마음, 즉 동정심이나 구제의사로 빌려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겁니다.
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. 만약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고, 이거 뗄 수도 있겠는데?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돈을 건넸다면, 그때는 속아서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, 즉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.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? 자,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? 사기죄랑 그냥 돈 못 갚는 거,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로 깔끔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. 보세요. 왼쪽에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기죄입니다. 내 사업 지금 대박이야.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줄게.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. 돈을 준 사람은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. 반면에 오른쪽은 민사 문제인 채무불이행입니다. 나 진짜 파산 직전이야. 제발 도와줘. 이렇게 자기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빌렸죠.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고요. 어때요? 이 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?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내 돈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? 나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작정했다면,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아주 현실적인 4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돈 거래를 할 때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첫째, 돈의 용도를 차용증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. 사업자금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지 말고요. 둘째, 상대방 말만 믿지 말고 재정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셋째, 이게 단순히 빌려주는 대여인지 아니면 위험을 같이 감수하는 투자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모든 대화 내용, 약속 같은 건 문자나 이메일, 녹음 파일로 꼭 남겨두세요.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옛날부터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이게 정말 뼈아픈 진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게 결국 내 돈도 지키고 어쩌면 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